오늘 5번째 강연의 주제는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과 전망, 한반도 비핵 평화는 불가능한가입니다. 오늘 모실 연사님은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전봉근 교수님께서는 국립외교원 교수이신데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핵 문제, 국제안보, 핵, 원자력 정책, 정보와 정치, 전략 이론 등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청와대 국제안보 비서관,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뉴욕 본부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통일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안보통일연구 부장, 비확산 핵안보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학계에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한국핵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전봉근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봉근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주 귀한 시간인데 한반도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토론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이하는 김천식 차관님께서 또 강의를 한번 좀 해달라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기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외교 안보 쪽에 있으면서 한반도 문제 중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로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개 한 두세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 문제를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 자주 보는 우리 김천식 차관도 북한을 주 전공 분야로 하시면서 이렇게 또 북한 핵 문제를 들여다보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안보 쪽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한다거나 안보를 하면서 또 들여다보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외교 안보 쪽의 전통이 좀 가지고 있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군축 비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NPT 아시죠? 그죠? NPT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국제회의가 국제회의. 가능하면 이름이 무엇일까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NPT 평가회의입니다. NPT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굉장히 큰 회의예요. 근데 국내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NPT 평가회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써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클릭 수가 50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의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2, 3주도 안 될 텐데 북한의 핵 무력 정책법 아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법입니다. 핵 무력 정책법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하니까 불과 2, 3주도 안 됐는데 지금 클릭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걸 제가 뭐 여러분들 탓할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 개방된 국가, 통상국가, 교류한 국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외교안보적 생각은 굉장히 좁다. 한반도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외교안보에 좀 관심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NPT 평가회의가 지난 8월 달에 엄청난 회의가 열렸다라는 정도로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그 전통에서 왔습니다. 자, 군축 비확산을 연구를 하고 외교안보도 하면서 또 북한도 연구하면서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뭐 북한의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흉내를 많이 낼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핵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 말투, 핵 태세, 핵 교류 이런 거는 아마 국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많이 흉내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보고서 비핵화를 하라, 뭘 하라 이러는 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남북 논리가 아니고 국가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핵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미동맹 논리를 가지고 취급을 하고 또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분석을 하고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계가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의 특수성도 감안하되 핵 정책이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새로운 다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좀 그러한 국제정치적 맥락, 지정학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한 9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 핵 문제 너무나 낯익죠? 그죠? 거의 매일마다 신문이 나잖아요. 최근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언제 할까라는 걸 가지고 계속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북한 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여러분들과 같이 좀 대화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혹시 북한 핵 문제나 이런 외교안보적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질문도 좀 들어봅시다.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토요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 북한 핵 문제도 아마 관심을 저는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또 그 강의에 또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못 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미리 시작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핵에 대한 궁금증, 우려,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들어보고 제가 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든지 한번 북한 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로는 핵 공격을 하겠다고 그러고 현재 핵 공격까지 독재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핵 공격할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이잖아요. 핵무기를 이제 일반 국가들 볼 때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는 걸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국가 행태로서의 북한, 국가로서의 북한의 행태를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북한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 나쁜 놈 새끼. 항상 전쟁 핵위협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 동포인데 너무나 못 사는 동포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또 나쁜 짓을 항상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국가라는 행태도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국가로서의 북한이라는 것은 잘 잊기 쉬운데 그것도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1945년도에 핵무기를 한번 쓰고 나서는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부르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국가들은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다.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뉴클리어 타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핵 금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들은 핵무기를 쓴다면 그 나라는 단순한 이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들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핵을 쓴 국가로부터 욕을 들을 뿐만 아니고 전 인류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개개인의 모든 국민, 전 세계 60억, 70억 원이 그 나라를 규탄할 것이라고 하는 뭔가 강한 그러한 지금 이런 인식이 좀 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핵을 안 썼고, 그리고 월남에서 패망하면서도 핵을 안 썼고, 그리고 러시아 같이, 소련과 같이 그렇게 사악한 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핵을 안 썼고,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 핵을 안 썼어요. 왜냐? 지더라도 핵을 쓰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도 그런 부담감을 느낄까? 아니면 쓸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북한은 워낙 나쁜 놈이니까 또 쓸 것이라는 것과 아니면은 일반 국가라면 아직도 뉴클리어 타부가 있기 때문에 못 쓸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자기의 영토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단순히 영토에서 한번 교전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확 밀린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는 그러한 전쟁 상황으로 해서 자기의 김정은 체제나 정권이 그야말로 실존적 위험에 빠질 때, 제가 볼 때 그럴 때는 아마 있는 핵이라면은 제가 볼 때 쓰고 싶은 유혹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인류의 한 명으로서 그 양심이 있다면 누를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북한을 볼 때는 자기의 이 국경선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는 제가 볼 때는 쓸 거고, 그냥 이 정도의 서로 말 싸움을 하고 서로 프로보케이션이 있고 뭐 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고 뭐 이렇다고 우리가 무력 시위하고 그렇다 해서 제가 볼 때 핵무기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쓴다면은 뭐 자기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사실은 핵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가 핵을 써도 미국이 핵을 안 쓸 것이다라는 말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원칙은 사실은 no first use라고 해서 상대방의 나라에게 먼저 핵을 때리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핵을 안 쓴다라는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first use, 우리도 핵이 필요하면 반드시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고사는 저는 상당히 좀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답변이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든지 조금 우리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제 강의로 넘어가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공부하면서 느낀 게 결국 북한과의 어떤 문제든지는 해결되지 않는 최후의 걸림돌은 핵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진전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보면은 막 전문가분들께서 올해 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막 내년 초에 할 것이다, 막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의 핵실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도 상당한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다 하고 하면은 아마 강의가 끝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일단 질문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듣고서 제가 할게요. 핵 문제가 남북 관계 최대 장애물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있더라도 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다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옳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안착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목표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지, 신냉전 시대 같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가령 남과 북과 미국이 함께 수교를 한다든지 체제가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교가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은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목표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외교적 목표를 수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집단안보기구의 창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 시대로 완전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력적인 어떤 모호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완전히 저는 편편이 돼서 집단안보기구 형태로 창설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도 같이 좀. 집단안보 뭘 말하는 거죠? 나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랑 우리 이제 단순한 한미 군사 동맹이 아니라 그 아세안 국가들 같이 연합하는 형태의 어떤 집단안보. 그거를 우리 용어를 이제 우리 학생이 아마 그랬었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 이제 외교안보를 좀 하면은 약간 용어를 조금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collective security라는 걸, 집단 안보는 유엔 안보, 유엔 헌장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현재는 우리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한 놈이 잘못하면 그 놈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단합해서 조지자라는 게 collective security라는 거고, 나토라는 거는 collective defense mechanism이라고 해요. 그건 집단 방위 체제. 그건 이미 적을 두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집단 방위 체제라는 건데, 그거는 뭐 한미일이 되건 호주가 되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뭐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중요한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 말할 텐데 안보 문제인 것 같아요. 안보. 그게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때문에 핵무장을 했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 비로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평화체제 구축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와 그러니까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붕괴하면 모를까? 붕괴하지 않는 한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체제 먼저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기다릴 것인가? 그걸 또 우리가 용납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것은 상당히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강의 때 그거는 좀 더 어떻게 패러렐하게 갈 것인가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또 결국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는가의 논의에는 항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북핵 위기 때마다 북한과 이제 미국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실증적인 걸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요. 그 2차 북핵 위기 때 켈리 차관보가 북한에 가가지고 너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있지 않냐 라면서 계속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좀 부인을 하는 것 같다가 우리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 CIA에서 북한이 그런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라고는 많은 곳에서 봤는데 그 근거가 정말로 진짜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는 북한에서 몰래 파키스탄 쪽으로 핵 과학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90년대 후반에 계속 우라늄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배우러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들은 거는 많은데 그 실증적 근거가 정말로 있는지 왜냐면 그게 근거가 정말로 있다면은 북한이 이제 뒤에서는 저희한테 병수로 지원받고 미국한테 여러 가지 병유 같은 것도 지원받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진정성에도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계획을 그렇게 미국이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고 개발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북한 내부의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북한에도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국가라면 북한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남쪽이라는 나라는 적대국가예요. 그죠? 여전히 적대국가예요. 한 번도 이게 분단의 이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적대국가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핵화 합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내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도 한편으로 비핵화 합의를 해서 자기들 핵활동을 동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의 일종의 우리가 마치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북한도 1950년대부터 미국부터 핵 협박을 받아왔거든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미국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 항상 옛날에 냉전기까지는 전술 핵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비핵화 합의를 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거 계속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플랜 B로서 비밀 핵 농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금방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했을 때 그 진정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언론이나 학계에서 많이 돌고 저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그 용어 자체가 진정성이라는 말이 우리 국제정치 할 때 외교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한 나라가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가 계속 지킬 것이다. 그 진정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미국이 한미 동맹을 체결했어요. 한미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핵우산을 하겠다고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또 이야기해야 되죠? 왜 또 이야기하죠? 왜 또 이야기하죠?
한미 공동성명만 보세요. 매년 이야기해요. 그걸 왜 이야기하나요? 마찬가지로 거기는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구산을 받기로 했지만 미국 계속해서 저 나라가 줄까 말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는 우리 외교와 같은 국익의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려고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남쪽에서 DJ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햇볕 정책하면서 다 주겠습니다. 쌀 주겠습니다. 비료 주겠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남쪽에는. 그래서 다른 정권이 나와가지고 바뀔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 당시에는 오케이 비핵화 합의를 정말 진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그걸 지켜야 되나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죠? 우리도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해요. 그럼 계속 잘 지내야 돼? 아니죠. 우리 디터런스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호적이다, 개념이. 그죠? 혹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북한을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변국의 영향을 받는 곳은 너무 확실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또 미국의 대중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강화될 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도 좀 희박해지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학계에서, 우리 정책 서클에서 굉장히 큰 화두예요. 좀 계속 연구해 보시고, 글을 하나 좀 써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0년 사이에 새로운 국제정책 구조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국제정책, 여러분들이나 제 나이에 알고 있는 구조라는 거는 냉전이라는 구조가 있었어요. 바이폴라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니폴라, 미국 패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서 지난 한 10년 사이에 말티폴라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미중 경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바이폴라도 아니에요. 거기 러시아도 있고 EU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동부에서는 미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신냉전 구조, 옛날에 같은 냉전과 같은 다시 한번 지정학적 단층선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히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주장만 있지 제대로 된 연구는 없어요. 한번 고민을 한번 계속해보고 이 강의 끝날 때쯤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뒤에 비슷한 맥락이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요 발표 자료에서 저희가 국회 정책 실패의 요인 중에 탈냉전 시기 한반도가 전략이 부재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탈냉전 시기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반도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실마리들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강의를 쭉 아마 시리즈를 들으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한국의 한반도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뭐 통일을 하겠다. 오케이, 파인. 그건 좋아요. 이제 통일해야죠. 그죠? 한반도 평화를 하겠다. 근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웨이즈와 민지가 굉장히 우리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 명분으로만 쓰일 거. 그리고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보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다양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2010년도인가 리비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리비아 문제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고 막 언론도 떠들고 전문가들 떠들고 그래요. 그리고 2015년엔 이란 핵합의 JCPOA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합시다 막 떠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1991년도의 최초의 핵합의가 뭐죠? 1991년도에 나왔던 핵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알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건데 그 직전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서로 핵개발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핵개발 경쟁을 중단하고 악수를 하고 우리 서로 상호사철을 합시다 라고 하는 이상한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 모델이 유제틀이 한반도에 들고 와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됐어요. 아마 미국은 알고 있었고 미국이 거기에 잠을 했고 미국의 그 경험을 한반도에 들고 왔겠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남이나 북이나 괜찮네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그 에센스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델과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다양한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비핵화를 했다. 그러니까 또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방식의 비핵화 모델을 비워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도 1994년의 모델도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그 비슷한 방식으로 제네바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는 이란, 리비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다 비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성공 요인이 있어요. 석세스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 석세스 팩트가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냉전이 끝나니까 갑자기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냉전이 끝나서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바뀌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그 핵을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남북한은 어때요? 냉전이 끝나니까 남북한이 북한이 더 취약해지면서 더욱더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북한에 정권 교체가 있었나요? 이란에는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치 통일의 방안도 다른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통일의 모델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비핵화 모델도 이 세상에 다양한 비핵화 사례가 있는데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고유한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토양이 다르니까. 이란 핵합의가 왜 가능해요? 이란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 국가예요. 제재를 가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국민들의 불만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꿨어요. 아흐마디네자드라는 강경파 대통령을 로하니, 모하드리트 대통령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란 핵합의가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북한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신문만 보고 소비자로서 끝나면 그만인데,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좋은 모델이 생겼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할 만한 진짜, 그런 같은 환경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는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채택을 안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제 책을 한번 천천히 보시고. 시간이 좀 흘렀네요. 그죠? 우리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슨 사건이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거기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걸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좀 프레젠트 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보는 퍼스펙티브, 프레임워크,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도 상당 부분 유효해요. 사건들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 한반도의 구조, 분단 구조, 적대관계, 북미 적대관계, 대륙과 해양과의 경쟁관계, 이러한 그 구조가,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핵 문제라는 것도 계속해서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좀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지금 이렇게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무엇이 오겠다라는 걸 아마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편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북한 핵 협상의 악순환 주기 법칙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안 쓰던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그 프레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이 무슨 사건이지니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국제정치와 관련이 되면서 한반도를 보는 그런 책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 거는 우리 국립외교원에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발간 자료실에 가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쳐보면은 제가 주로 두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하나는 미중 경쟁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썼어요.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아주 어전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들도 글을 많이 쓰지만은 저는 조금 이렇게 프레임을 제공하려고 하는 국제정치적 이론과 프레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정치, 저는 제가 한 20년 이 문제를 다루어온 경험을 가지고 제가 좀 쓰고, 아직도 모든 현상이 저 책에서 저는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혹시 시간 나면 도서관에 되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윤정관 교수님이 쓰신 외교의 시대 한반도의 길을 묻다, 최근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한반도, 미중 관계, 동북아 정치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백이찬 전 동북아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비서관이 쓴 이 책은 코리아 생존 전략은 조금 역사책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다른 역사가들과 달리 지난 한 1000년의 우리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어떻게 충돌했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라는 건데요. 저는 저 위에 책에서 저기 이제 중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외교를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센스가 되는 우리 구조적 요건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분단국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분단국 때문에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아요. 비용도 많고 행동도 많아요. 또 하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걸 중간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말 쉽게 끼인 국가다. 우리는 끼인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걸핏하면은 강대국에 전쟁 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분단된 것도 그러고, 북한 핵 문제도 그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러고, 그 끼인 국가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사실은 끼인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강대국 말고는 되게 다 끼인 국가들이에요. 중소국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외교안보를 보게 되면 한국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동남아도 보고, 중앙아시아도 보고, 중유럽, 동유럽 국가도 한번 보세요. 이 나라들이 강대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보다도 훨씬 험악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익혀왔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매일같이 핵위협에 시달린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 분단된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 걸핏하면 전쟁 위기 나는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로 드물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처럼 상시적으로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뭐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는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에요. 이제 약소국일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중견국가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국의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강대국 사이에 있는 끼인 국가, 그리고 분단된 국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제가 볼 때는 중견국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약소국이었어요? 그랬어요? 되게 우리는 약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50년 전에. 근데 우리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형편없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고 너보다 못 사는데 지난 54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 그죠?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야,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그 미러클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미러클이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1500년 역사, 통일신라부터 이제 한 나라로 설정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에서 약속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견국은 됐던 것 같아요. 약속이었으면 나라가 다 찢어지고 점령당하고 없어졌겠죠. 지난 1500년 역사에서 한국처럼 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덜 점령당한 나라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새로 만들어진 국가들은 국가를 못 만들어요. 네이션 빌딩을 못 해요. 스테이트 빌딩을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500년 전부터 스테이트가 있었고 네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경이 되는 하나의 기반이 되고 우리 중경국은 그러니까 지난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진 것이지 우리는 이제 겨우 제자를 회복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국가들은 왜 핵무장하는가? 왜 핵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는 특별한 사례를 알려면 항상 좀 그것에 대한 이론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가 내일 모레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제가 알면은 좀 베팅을 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반도 문제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북한이 핵무기를 아마네드에 쏠지, 미국이 갑자기 철수할지, 미중 간의 경쟁이 일어날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모레 어떻게 준비를 하죠? 어떻게 준비를 하죠? 실문을 열심히 읽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론. 많은 남북 현상,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지만 그냥 그보다는 이론을 보면 돼요. 이론을 보면은 이론이 100%는 설명 못 하지만 90%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례. 역사적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든지 하나에 대해서 해법을 내세우려면 이론적 근거가 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 우리 과거의 사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국가들이 왜 핵을 포기하고 핵을 갖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북핵 외교는 왜 실패했는지, 시간은 누구 편인지, 우리 북한 비핵화 모델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만든 핵무력 정책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북한의 가능한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 큰 숙제는 뭐였죠? 제일 큰 과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재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제일 큰 숙제였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큰 숙제가 뭐죠? 북한의 핵 무장을 이미 했고 핵 사용 가능성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의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우리의 억제력을 만들 것인가? 북한의 전쟁 도발, 핵 사용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억제가 우리의 최고의 화두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 보면 전부 다 억제가 가장 프라이머리 포커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직은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조금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북한이 직접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 해서 전쟁을 하는 그 가능성은 현재로는 저는 낮다고 봐요. 그렇지만 북한처럼 현재의 굉장히 위험한 핵교리, 아주 공세적인 핵교리, 리스크 테이킹의 핵교리, 그리고 그러한 뉴클리어 파스처, 핵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핵 사고가 날 가능성, 미스컨셉션, 미스캘큘레이션, 액시던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분들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만 거기에 사고가 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엄청난 우려선을 커놔도 그걸 위해서 만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핵 사용 장치를 많은데 핵 사용이 액시던트나 미스캘큘레이션이나 미스퍼셉션이나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군축 비약사하는 사람들은 뉴클리어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스 리스크, 핵 사용 위험성.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과제로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지정학이라는 것을 만든 맥킨드라는 사람이 현대 지정학을 창시한 사람 이런 지도를 하나 그려봤어요.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100년이 지나서 브레진스키, 즈비그뇨 브레진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정학자 겸 스칼라하고 또 카터 대통령 시절에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라는 한 사람이 그랜 체스보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랜 체스보드 읽어본 학생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일반적인 강대국 정치, 강대국의 이런 그레이트 파워 팔리틱스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싶으면은 제가 볼 때 그랜 체스보드라는 거하고 존 미어샤이머가 쓴 트레지디 오브 그레이트 파워 팔리틱스 그 두 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상당히 짧습니다. 읽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학술적이긴 한데 미어샤이머가 쓴 강대국 정치 비극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미중 경쟁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 강대국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논리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꼭 한번 좀 기억하고 있을 걸 제가 권합니다. 사실은 1997년은 어떤 시점이죠? 미국의 유니폴라가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야말로 패권 안정론, 미국이 전 세계 경쟁 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이제 프란시스 구야마가 The End of History, 역사는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이 세상 인민과 국가는 다 해방되었고 전쟁은 없고 다 평화롭고 통상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997년도에 그랜 체스보드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떤 세상이냐? 여전히 이 세상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의 지정학적 단층선, 충돌선에는 여기는 이런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까 말한 전형적인 전통적인 지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다시 한번 재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현실은 exactly 이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뭐 유럽에서 한두 군데 말고 유럽은 이제 전선이 많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그죠? 많이 옮겨졌어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나기 전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연구소들이 연말 연초 되면 내년에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런 하나는 그 전망서로 책자를 냅니다. 그러면은 탑 1, 2, 3가 이 지역이에요. 어디냐?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단층선은 우리 눈에는 1997년도에 안 보였지만 지정학, 강대국 정치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단층선을 따라서 강대국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있는 나라 국가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한 사실은 국제정치학 쪽에는 국제정치학은 강대국 정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나라의 이야기는 많지만 조그만 나라의 이야기는 없어요. 조그만 나라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있는 끼인 국가들, 조그만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찾아야 될 숙제라고 하는데 아주 조금 뭐 책이 한 100권 있으면 한 권 정도가 중소국 외교 전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정학에서는 강대국 정치는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 지역을 쉐트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박살나는 지역이다. 강대국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잘못된 개념인 것 같아요. 강대국 정치의 개념에 따르면 여기 나라들은 다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다들 보면은 중소국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그만 중소국가도 내부적으로 강건함, 내부적인 통합만 있으면 견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소국가가 가운데 있으면 교량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싱가포르도 잘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도 요즘 동남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죠? 미중 간에 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동남아가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도 현재 펜스 시트라고 그러나요? 펜스 위에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몸재고 있어요. 요즘 터키도 그러고 있고. 한국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약간 펜스 시트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이렇고 이 사이에 있는 국가들은 이런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해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 이렇게 엄청난 강대국 간의 컨프런테이션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단층선을 우리가 이겨내고 비핵화도 해야 되고 평화도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단합이 돼야 되고 우리 지금 옆 밖에 보니까 데모 많이 하더만요. 그죠? 완전히 대한민국이 두 쪽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내가 꼭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조그마한 중소국가들 중에서 조금 그럭저럭 잘 버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국론 분열이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안보는 특히 굉장히 통합이 잘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제가 그에 대한 답은 있지만은 토론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머리 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 탈냉전기 동안에 그야말로 분단 이렇게 단층선이 굉장히 이러한 선이 굉장히 허물허물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전국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이찬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럼 어떠한 세력들이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는데 한반도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세력이 계속 갔다 왔다 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일본 세력, 그리고 해양 세력,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세력, 그리고 북방 세력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한테 가장 호의적인 세력은 어느 세력이죠? 이 중에서 A, B, 여기는 C, D 있네요. 우리한테 가장 호의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하기에 가장 좋은 세력은 당연히 D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은 왜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나쁜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A예요, C예요, B예요? 사실은 A 세력의 중원의 중국은 한국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기가 충분히 잘 살고, 근데 우리가 사실 당했던 대부분의 나라는 이게 북방에서 이제 날아와서 굉장히 당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청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도 사실은 만주 세력이죠, 그죠? 그럼 나라 세력.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의 중국이 되는 바람에 너무나 커져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사실은 섬에 떨어져 있어서 한국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없었어요. 다만 일본이 특별하게 임진왜란 시절에 일본이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힘이 갑자기 급팽창했을 때, 그리고 구한말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갑자기 국력이 급팽창했을 때, 이럴 때만 한국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원교 근공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원교 근공. 가까운 나라와 경쟁을 하고 싸우든 하든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가까워 있는 나라와는 항상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뒤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적국과 같이 힘을 합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쨌든 해양 세력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 세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해양 세력이 없었더라면 저는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강대국인 중국의 그늘에 항상 한국은 묻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해양 세력이 동북아에, 그것도 불과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되죠. 그런 바람에 한국에게 선택권이 생겼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로서는 지금은 이제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력이, 해양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둘 사이에서, 만약에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북한 핵에 대한 거니까 이제 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본 지식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핵무기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도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봐요. 우리도 지금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다시 한번.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 비용 같은 것도 그거 빼고. 어쨌든 그 말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려면 당연히 돈도 들고 시간도 자르겠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70%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30%는 핵무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핵무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사실은 핵무장을 하려면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요. 국내의 핵무장론자들, 핵무장 지지론자들이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가져올 플러스 효과는 굉장히 과대포장을 하고 마이너스 효과는 무시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은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에서 쫓겨나겠죠, 그죠? 근데 NPT에 쫓겨나면은 우리가 우선 국제 일반 시장에서 거의 반은 쫓겨나게 돼요. 거의 반은 쫓겨나게 돼요. 우리 지금 우선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의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데 우리가 NPT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원자력 국제 시장에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거는 현재 모든 NPT 비핵무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NPT 핵무기면 괜찮은데 비핵무기면은 파키스탄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인도는 약간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할 게 있으면 하고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무기를 만드는 무기용 핵물질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뿐입니다. 뭐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자연 상태에 있잖아요.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요. 플루토늄을 만들려면 반드시 제철이라는 걸 해야 돼요. 원자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자로 가지고 있고 제철을 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만들죠? 농축을 해야 돼요. 근데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사고 파는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고 팔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핵무기를 만들려면 내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핵무기를 어떤 나라가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들이느냐고 했을 때 무기용 핵물질을 만드는데 시간을 들인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자세한 것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고농축 우라늄 25kg 있으면은 핵무기를 하나 만들고 플루토늄은 4 내지 8kg 있으면 핵무기를 하나 만들어요. 현재 북한의 핵무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20개 정도 나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지금 한 50개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대개 전문가들이 뭐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한 50개라고 합시다. 50개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세상 서방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 50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핵무기 50개라는 걸 어떻게 알죠? 북한에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몇 개의 핵시설이 있어요. 그 핵시설에서 가동되는 걸 우리가 세틀라이트 보니까 저기는 가동되는 것 같아. 뭐 빨갛게 움직이는 것 같다. 어디는 보니까 죽어 있는 것 같다. 지금 고장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로 돌아가면 연간에 몇 킬로그램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핵무기가 보통 50개 있다고 했을 때 50개가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북한에도 아는 사람 5명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5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추출한 것 같아.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같다고 막연히 추정하고 우리가 한 5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매년 한 5개 정도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 지나면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되죠? 한 100개 정도 되겠죠. 현재 이 세상에 핵무기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현재 이 세상에 핵무기가 한 13,000개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냉전기에, 한참 냉전기에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한 7만 개 있었어요. 지금 줄여서 지금 13,000개인데 13,000개라도 써도 지구를 한 10번 이상 다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그 대부분의 무기들이 다 메가톤급이에요. 일본에서 그 쓴 게 10킬로톤이라고 하는데 메가톤이면 그거보다도 100배가 기본이 100배예요. 그 100배짜리 하나 쓰면은 서울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죠? 현재 한 10,000개가 있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에서 아마 한 10대 도시 되나요? 한 20대 도시 되나요? 20대 도시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10,0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북한 핵 문제도 좋고 통일도 좋지만은 핵무기 이거 이대로 괜찮은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한 50개 정도 있다. 매년 한 5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핵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그 위험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그럼 지금 북핵 협상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더 유리해요? 북한에게 유리해요? 우리에게 유리해요? 우리는 제재를 엄청 세게 가하고 북한을 계속 못 살게 우려해요.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봐요. 시간은 북한 편이다. 시간은 한국 편이다. 모르겠다. 사실은 시간은 내가 보니까 남북 모두에게 마이너스예요. 그죠?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데 북한은 죽기 살기로 힘들어하면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결코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계속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50개도 우리가 지금 힘겨워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100개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같이 살아요?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라는 한 그룹이 있어요. 이제 핵 군축을 주장하는 그룹이고 옛날에 1945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만들 때는 실컷 잘 만들어 놓고 뻥 터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정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룹을 만들고 계속해서 야, 우리 이거 핵무기 너무 위험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가 망해. 아마겟돈에 대한 뉴클리어 대참사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계를 만들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시계가 2020년부터 지금 냉전기를 포함해서 가장 자정에 가까워요. 현재 마이너스 100초입니다. 그죠?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지구 멸망이 가까워졌다. 물론 내일 모레 망하는 거 아니에요. 100초 뒤에.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불과 한 5년, 10년 사이에 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이 계산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자, 국가들은 왜 핵무장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플한 앤서를, 아주 심플한 답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스캇 세이간 교수가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편해서 저도 계속 그걸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도 많이 있는데 왜 하느냐? Security, Politics, Prestige.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들이 핵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 핵무기 제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국가의 행위는 제가 볼 때 저거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프레스티지 효과 때문에.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죠? 북한이 남북 분단이 없고, 그리고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지 않고 하면 북한이 핵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정치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핵무장하고 나서는 엄청 자랑 많이 해요. 야, 이제 세계에서 모두가 우리나라를 숭상하는 우리 이제 핵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프레스티지예요. 북한 같은 나라가 무슨 프레스티지 생각할까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나온 성명서 한번 읽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북한의 김정은의 그 시정연설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북한도 제가 볼 때 북한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프레스티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하려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뭐 지도자의 성향, 지도자가 가령 내셔널리스트냐, 아니면 인터내셔널리스트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몇천 개를 포기를 했어요. 나쁜 결정이었을까요?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994년 우크라이나의 리더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소련에 물려받은 핵무기가 2,3천 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 언론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교훈으로 인해서, 또 리비아 사태의 교훈으로 인해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핵을 포기하는 선택은 저는 옳았던 선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할 문제인데, 존 미어샤이머가 1994년도에 Foreign Affairs에 우크라이나는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탈냉전기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핵군축, 핵비확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나라는 다 핵을 포기하거나 줄이거나, 미국도 7만 개를, 뭐 1만 개를, 5천 개를 줄이고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핵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미어샤이머는 현실주의자로서 굉장히 현실주의적 처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옳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시간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먼 미래의 안보를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소련으로부터 막 독립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국가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독립주권국가로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근데 NPT 국가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현재 북한 같은 나라,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 나라가 핵을 지금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에 대해서는 아마 뭐 버티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핵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핵을 가지고 있는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 그죠? 아마 파키스탄보다도 더 어려운. 이란은 그래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원이 식량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다시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자기들 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핵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답은 아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앞으로 이제 핵위기가 나건, 핵 합의가 나건 이 슬라이드를 꼭 한번 기억하고 계십시오.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왜냐? 제가 볼 때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우리의 모든 북한 핵과 관련한 사건들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가 패턴이 있어요. 북한의 핵위기가 발생하고 핵협상이 시작되고 핵합의가 만들어지고 핵합의가 깨어집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 아니라고 봐요. 그는 남북 적대관계, 북미 적대관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북한과 미국 간에 핵협상 안 하죠? 왜 안 하죠? 서로가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 뻥 터져서 내일 모레 전쟁이 나려고 한다. 그럼 어떡하죠? 전쟁해요? 내일 모레 엄청난 전쟁 위기가 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북한이고 미국 간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쟁을 가요.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전쟁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전쟁하고 싶진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협상장에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기는 앉았는데 너무나 미운 거죠, 서로가. 합의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 합의문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북한은 미국 보고 그래요. 주한미국 당장 나가. 한미동맹 해체해. 북미 수교해. 제재 다 없애. 미국이 들어줄 수 있어요? 못 들어주죠. 또 미국은 북한에게 요구해요. 지금 당장 핵 다 폐기해. 사찰 다 받아. 아예 사찰 받아. 너 NPT 지금 당장 들어가. 북한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합의들이 전부 다 엉터리 합의들이에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고 이 가까운 것만 봐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한번 보세요. 우리 한반도에 평화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비핵화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일 모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액션, 날짜를 집으려니까 보통 모든 합의에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합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돌아가면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안다면은 지금 핵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교류 협력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합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뭐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위기가 오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북한이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다면은 전쟁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북한은 더 힘든데. 김정은도 그나마 지금처럼 그래도 가늘게나마 붙어있는 낫죠. 전쟁 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 합의를 협상을 선택을 하고. 그런데 협상을 해서 만들어진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빈틈투성이고. 그나마 합의를 마음대로 그나마 만들어가는데 그게 또 국내에 가면 다 세일즈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강경론이 더 앞서고 미국도 강경론이 앞서요. 실컷 합의에 만들어가지고 크리슬이라는 사람이 육자 합의를 굉장히 잘 만들어 들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미국에 있는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들 비난을 하면서 너는 크리스토퍼 힐이 아니고 크리스토퍼 일이다. 김정일 흉내내고 너 김정일한테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거리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합의는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합의를 미국이 의회에 가서 보고한 내용, 그리고 그 합의가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KCNA,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폴리틱스에도 문제고, 그리고 또 협상장에 앉았어도 자기들이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는가라는 거예요. 북한은 왜 그렇게 경직화 되어 있는가라는 거 할 때 저는 되게 이제 하나의 또 이런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다 변했어요. 중국형으로 변하건 이렇게 완전한 시장 경제와 민주화가 되건. 근데 북한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북한은 이렇게 못 가죠? 왜 북한은 개혁 개방을 왜 못하죠? 결국에는 남북 적대 관계 때문에 와요. 남북 분단 때문에 와요. 다른 나라는
개혁 개방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죠. 또 다시 고쳐서 하면 되죠. 지금 북한이 잘못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 됐다. 야, 저거 우리가 차지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 북한 체제의 변화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남북 분단, 남북 적대과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가 되든 북한의 비핵화가 되든 이거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와 연동되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아니고 제재 압박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는 방식은 기본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재 압박은 기본이에요. 제재 압박 없이는 북한이 우선 협상장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몽둥이질 한다고 하나요? 결국에는 몽둥이질은 기본이지만은 나쁜 놈한테는 뭔가를 또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아직은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핵 협상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북한도 협상장에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자기들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협상이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미국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또 하나는 사실은 중동의 핵 개발은 중동 지역 전체의 리저널 파리티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리저널 밸런스 오브 파워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어때요? 동북아를 벗어나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마침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되게 지역에서 컨테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초기에는 1990년대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지만 가고 보니까 내버려 둬도 그렇도록 견딜만 한가 봐요. 그죠? 사실은 북한을 핵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한국인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 판이니. 그죠? 미국이 태평 안 하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북한은 한 번씩 북한에도 무슨 대남 정책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대화에 한참 나왔다가 또 강경체로 돌고 있는데 몇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개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변곡점인데 뭔가 하면은 북한이 1994년도에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북미 기본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아주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미국과의 외교의 성과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대로 버티다가 2013 여기에 사철 비협조로 여기서 아까 누가 말했죠. 2012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깨어져요. 그리고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제 운동이 중단됐어요. 미국의 지그 해커라는 북한 핵을 연구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이렇게 한 10개의 지표로 나눠봤는데 북한의 핵 활동이 급속하게 액셀러레이트 되는 시점이 나타났는데 그게 보니까 2003년이라는 거예요. 2003년이 바로 제네바 합의가 깨어지고 나서 북한의 김정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핵 활동을 동결하면서 북미 수교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미국이 생각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때부터 급속하게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육자회담이 있어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됐어요. 육자회담 동안에 계속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곡점이 어딘가 하면 2019년 2월 달의 하노이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까지는 핵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갑자기 자기 핵 활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은 우리와 결국 관계 개선 수교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나라구나 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핵 활동은 또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시점 안에서 지금도 연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핵 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좀 지식을 전수하겠습니다. 보통 핵과 관련해서 핵 전략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할 위험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의 독립 변수로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핵태세에 대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핵교리라고 그래요.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북한의 방침 지침인데 그걸 우리가 뉴클리어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 세상에 있는 핵국가들, 이 세상에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죠? 9나라. 9나라. 그죠? 9나라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북한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북한은 스스로 나는 Responsible Nuclear Weapon State, NWS. 우리가 NPT 상에 보면은 NPT에 거기는 핵 보유국을 Nuclear Weapon State, NWS라고 표현을 해요. 북한은 스스로 나는 NWS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북한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실질적인 핵국가. 여기에 용어가 있는데요. 용어를 여러분들 용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영어로는 Nuclear Armed State.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핵 무장국 정도인 것 같아요. 핵 무장국. 그러니까 NPT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는 두 그룹은 나눠져요. NWS, NNWS.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이 있어요. 그 NPT의 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어떤 나라죠? 어디에 속해요? NPT에 따르면 1967년 이전에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만 Nuclear Weapon State라고 불러요. 근데 그 외의 국가는 핵을 가지고 있건 말건 간에 다 비핵 국가예요. NPT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NPT 기준이 아닌데 핵을 우연히 갖게 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디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그냥 Nuclear Armed State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Nuclear Armed State가 9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Nuclear Weapon State가 9개 있다라고 하면은 틀리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북한이 우리는 NWS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약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 조약을 현재 190개 회원국인데 그 나라가 같이 합의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결코 NWS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변상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Nuclear Weapon State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핵 교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No First Use라는 게 있어요. No First Use.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 너무나 위험해서 핵을 절대로 일반적인 전쟁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게 국제사회 관행이에요. 그럼 언제 쓰느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핵무기를 얻어맞았을 때 그때 내가 리텔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쟁 억제형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핵무기를 먼저 썼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세컨드 스트라이크만 핵을 쓰겠다 라고 하는 교리가 뭐라고요? No First Use라고 해요. 미국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No First Use라고 하면은 미국이 만약에 No First Use면 미국은 자기가 상대부터 핵 공격을 얻어맞고 나서야 보복을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그죠? 현재 No First Use는 중국만 가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만 가지고 있어요. 중국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나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No First Use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대통령 될 때 그 정강에 No First Use를 우리는 도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No First Use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 동맹국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단이에요. 너 그러면 해구산으로 나를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핵을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그럼 너네들 해구산으로 우리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일어나서 포기하고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핵 전략과 핵 교리는 뭐다? First Use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핵무기라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핵 교리라는 거는 No First Use냐 First Use냐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first use라는 거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재래식으로 나를 매시블리 공격할 때 재래식으로 공격해도 내가 핵을 쓰겠다는 게 first use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핵을 쓰겠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북한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핵 교리는 이 세상에 없는 핵 교리예요.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은 이 세상에 어느 핵국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지난 9월달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페이지 반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한이 거기 보면은 핵을 선제적으로,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선제적으로, 자의적으로 쓰겠다 하면은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10번쯤 써야죠. 전쟁을 해도 밀려도 쓰나요?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first use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이미 벌어졌고 자기가 이미 얻어맞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핵무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나라들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extreme case. 즉 다시 말해서 러시아도 말했어요. 내 영토가 침범당할 때 우리 국가가 아주 엄청난 위험에 처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 핵을 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는 안 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핵 선제 공격, 이민 공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무엇을 하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마 또 엄청난 이제 핵위기가 더욱더 고도화되면 그런 논쟁이 막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나 뭐 이렇게 신문에서 계속 볼 거예요. 저는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우리의 대북 정책 옵션을 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에 한번 담아봤어요. 하나는 북한 비핵화를 하려면 우리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하려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진보 진영 스칼라나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평화체제 구축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혹시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분 블라디 노즈 작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2017년에 북미 간에 한참 북핵위기가 갔다 왔다 전쟁위기가 있을 때 김정은이 막 위협을 하니까 미국 측에서 우리가 블라디 노즈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 가서 군사 공격을 하겠다. 북한의 핵심 핵시설을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993년도에도 북한에 대한 surgical strike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미 대통령 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을 강제적으로 비핵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비핵화하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인데 군사적인 방법은 블라디 오퍼레이션, 서지컬 스트라이크 있고 정치적 방법은 뭐죠? 정권 교체, 체제 교체, 국가 붕괴, 체제 붕괴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고려는 해봤어요. 정부의 정책 속에서, 옵션 속에서. 그렇지만 한 번도 이것을 추구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요구는 항상 많아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도 지난 5년 내내 했지만 결국에는 북한을 비협조로 실패했죠. 그렇다면 이것도 안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임플리멘트하는 실행 계획에 저는 굉장히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봅니다. 여러분들 종전선언 많이 들어봤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종전선언을 해다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종전선언은 굉장히 잘못된 택틱이에요. 왜냐?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 문제 때문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나 반대하니까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메소드로서는 맞는데 구체적인 택틱으로서 종전선언은 잘못됐고 저는 여전히 믿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핵을 포기하나요? 그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핵위협이 급증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것은 핵협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정부는 또 보수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삼축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더 강화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핵위협을 할 수도 있고 뉴클리어 코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10년 뒤에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100개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북핵과 사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은 너무나 위험해요. 그죠?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쟁이 오히려 촉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방법은 일종의 mother three인 것 같아요. strategic patience가 되거나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의 정부 내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평화체제와 억제력 구축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제가 볼 때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북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 가치를 추구합니다. 뭐죠? 통일, 평화, 안보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통일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통일과 관련한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만 조금은 정부가 조금 미루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가치는 계속 가지고 있대. 지금 당장 임플리멘트 할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나머지 두 개가 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일까요? 안보를 무시하고 평화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평화를 무시하고 안보만 한다. 또는 안보만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거죠. 안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보만 하면 계속 여기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코너에서 남북 군비 경쟁만 계속 하겠죠. 군비 경쟁의 끝은 무엇일까요? 아슬아슬한 평화 아니면 전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무시하고 저쪽 끝만 가면 어떻게 되죠?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계속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그걸 잘 못하는데 이번 정부는 안보만 너무 집중해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지난 정부는 평화만 집중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선순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 억제력을 강화하되 근데 그 억제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므로써 빨리 우리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보를 하면서 평화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리 안보가 취약하면 북한은 그것을 또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5개의 필드, 5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하나도 어느 정부가 말로는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를 다른 하나를 무시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평화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국방력은 엄청 정강됐어요. 이번 정부도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남북 대화의 기회,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항상 그대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은 5개의 기둥으로 가동되어 있다. 대화 협력 부분, 그리고 비핵화 협상 부분, 평화체제 구축 부분, 그리고 제재 압박도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억제력, 군사 억제력도 가동되고 있다. 이 5개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조화롭게 가동될 때 우리의 안보도 지키면서 평화체제도 구축하면서 비핵화로도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핵 문제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 다 했는데 핵은 비핵화를 못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또 모든 게 다 가다가 스탑하겠죠. 제재 압박 없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까요? 평화체제 없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까요? 억제력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가동되고 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도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신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은 북한의 핵협상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서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를 좀 더 강조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오버돼서
저는 이거로 강의가 대충 끝난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제 강의로서 혹시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좀 프레임, 퍼스펙티브가 조금 생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게 모자라면은 제 책이 그 도서관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빌려서 거기 챕터별로 잘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NPT도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비핵화 사례가 과연 어떤 유잼플이 될 것인지도 한번 보면 좋겠고, 그리고 3부에는 북한 비핵화를 전적으로 다루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핵 문제에 대한 오늘 제 강의 들은 걸 더해서 하면은 좀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가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우리가 북한 핵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큽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모든 이루어놨던 남북관계 성과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거든요. 반면에 또 북한 비핵화는 30년 내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은 왜 30년간 실패했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가 그렇게 매일마다 바쁜지 좀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